파리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48세의 문화 연구가 알렉산드르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연구해온 그의 눈에 믿기 어려운 현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K-팝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왜 이런 문화적 파급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반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 문화 연구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중국 문화 수출의 실패와 한국 문화의 성공, 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설정 1인칭 시점.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문화학을 가르치며 지난 20년간 동서양 문화 교류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무수 영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고 K-팝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대기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 화장품과 음식까지 1위를 끌기 시작했죠.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분명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어와 문화를 전파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문화 연구자로서 이 질문은 제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14억 인구와 세계 2위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5천만 인구의 한국보다 문화적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2부 갈등 앤드 문제 발생. 며칠 후 저는 유럽문화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아시아 문화의 글로벌 확산이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중국의 문화 수출 실패 원인에 대해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죠. 동료 교수들 중 일부는 제 가설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당신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오? 중국은 여전히 공자학원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중국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소? 독일에서 온 한 교수는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중국의 틱톡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 드라마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박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것일까? 단순히 제 주변에서 본 현상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돈과 인구만으로는 문화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제 가설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더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유럽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참부 사건 전개 첫 번째, 다음 주 저는 파리 시내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마리는 19세 프랑스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2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나요? 라고 묻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자막 없이 직접 대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K-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심지어 한국 화장품도 써요. 그녀는 중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도 몇 편 봤는데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너무 뻔하고 예측 가능해요. 로맨스 장면도 어색하고 갈등 상황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만난 루카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22세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는 BTS 팬이었어요. K-팝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모르겠지만 감정과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돼요. 특히 라이브 공연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완벽한 안무와 라이브 실력,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까지 이런 총체적인 경험은
다른 나라 가수들에게서 느끼기 어려워요. 차부 사건 전개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 상대는 이탈리아 출신 25세 대학원생 귤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중국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중국어도 유창하고 중국 문화도 잘 아는데 왜 한국 문화에 더 끌리나요? 라고 묻자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역사도 길고 문화유산도 풍부해요. 하지만 현재의 중국 대중문화는 너무 통제적이에요. 창의적인 표현이 제한되다 보니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유롭고 다양해요. 사회 문제도 솔직하게 다루고 개인의 감정도 진솔하게 표현해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보면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과감하게 담아내잖아요. 네 번째로 만난 스웨덴 출신 학생 에릭은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요. K-팝 뮤직비디오를 봐도 한국 전통 요소들이 세련되게 녹아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 콘텐츠는 전통을 강조할 때도 뭔가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인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점점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륜이들은 한국 문화의 자유로움과 진정성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통제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5부 깨달음의 과정.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며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어요.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 정부도 문화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당의 검열을 거쳐야 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되었어요. 심지어 로맨스 장면이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도 제한을 받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창작자들이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어요. 한국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해외 뮤지션, 프로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내수 시장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해외에도 팔겠다는 발상이었죠. 이런 차이가 결과적으로 글로벌 어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6부 해결엔드 분석. 드디어 유럽 문화학회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연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 수출 실패에는 명확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의성의 억압이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당의 검열을 거쳐야 하므로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사회 비판적 내용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감정 표현마저 제한받았죠. 둘째는 획일적인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화를 통해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만을 전파하려 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일방적인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상업성보다는 정치성을 우선시한 점이었어요. 시장의 반응보다는 당의 방침이 더 중요했죠. 반면 한국의 성공 요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셋째, 진정성과 다양성이었습니다. 사회 문제도 솔직하게 다루고 개인의 감정도 진솔하게 표현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의 명함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7부 감정적 결말.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 중국이 못한 일을 해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함께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전륜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바꾸며 계속 말했어요. 중국이 공자학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은
자유로운 창작 환경 하나로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에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 교수와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문화의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라도 진정성과 창의성만 있다면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의 파도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구나. 8부 에필로그. 발표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유럽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 소프트 파워의 성공 사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의 힘은 돈이나 인구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성과 다양성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파리 거리에서 한국 음악을 흥얼거리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져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알렉산드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